자정의 차가운 공기가 도시의 혈관을 따라 느리게 흘렀다. 대부분의 불빛이 잠든 시간. 강민준의 낡은 승합차는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찰나의 그림자를 새겼다 지웠다. 그의 작업복에는 한빛 종합 설비라는 빛바랜 상호가 수놓아져 있었고, 차 안은 온갖 공구와 부품들이 뒤섞여 옅은 기름 냄새를 풍겼다. 누가 보아도 그는 이 도시의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하고 성실한 수리 기사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피곤에 젖은 듯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 같은 감각이 잠들지 않고 번뜩였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특수 제작된 업무용 단말기로 들어온 호출을 떠올렸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백검 3동 420 4호 세탁기 탈수 불량 에러코드 2217. 표면적으로는 야심한 시각에 긴급 출장 요청일 뿐이었다. 하지만 2217이라는 코드는 단순한 기계적 오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 내에서 극도의 위험에 처한 정보원이나 보호 대상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 즉 팬텀 콜이었다. 강민준의 본명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강민준이라는 이름과 한빛 종합 설비의 수리 기사라는 신분은 지난 5년간 그의 피부처럼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 산하의 비밀부서 보건팀 소속의 최정예 현장 요원이었다. 보건팀의 임무는 이름 그대로였다. 망가진 작전을 복원하고 부서진 정보망을 복구하며 위험에 빠진 요원이나 국가의 중요 자산을 회수하는 것.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 고장난 톱니바퀴를 소리 없이 교체하고 수리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강민준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리 기사였다. 반포동 주공아파트는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시간의 흐름이 비껴간 듯한 낡은 섬이었다. 재건축 논의가 십수 년째 표류하는 동안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속살을 드러내며 벗겨졌고 복도의 불빛은 위태롭게 깜박였다. 이런 곳은 숨어들기에도 사라지기에도 좋은 장소였다. 민주는 승합차를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리기 전 사이드 미러를 통해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단지 입구 건너편에 죽은 듯이 서 있었다. 흔한 주차 차량일 수도 있었지만 민준의 감각은 그 차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위화감을 놓치지 않았다. 엔진이 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미열, 그리고 운전석 창문에 희미하게 반사된 사람의 실루엣. 그는 평소처럼 묵직한 공구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다. 가방 안에는 드라이버와 렌치, 멀티미터기 같은 진짜 공구들 사이에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와이어, 초소형 섬유 카메라, 비금속 재질의 단검, 그리고 그의 손에 익숙한 발터 PPQ, 권총이 분해된 채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공동현관의 낡은 철문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그를 맞았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다. 4층까지는 걸어가야 했다. 낡은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복도에 울리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위층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음들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3층을 지날 무렵 그는 자신의 위층, 즉 4층 복도에서 무언가 바닥을 스치는 아주 희미한 소리를 포착했다. 누군가 문에 귀를 대고 있거나 문틈으로 안을 엿보고 있을 때 나는 소리와 흡사했다. 4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민주는 404호 현관문으로 다가가지 않고 잠시 복도 끝 창문으로 가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척했다. 그의 시야 가장자리에는 사겸 4호와 그 옆집인 사겸 5호의 현관문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등 뒤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없음 자체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존재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객 4호 현관문 앞에 섰다. 낡은 초인종 버튼을 누르자 안에서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민주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러나 문 안의 사람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한빛 종합 설비입니다. 세탁기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했다. 약간의 피곤함과 무심함이 섞여 있어. 한밤중에 긴급 호출을 받고 나온 수리기사의 전형적인 말투였다. 잠시 후 문 잠금 장치가 여러 번에 걸쳐 풀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자물쇠를 힘겹게 돌리는 듯한 소리였다. 문이 아주 조금, 쇠사슬이 허락하는 한 뼘만큼 열렸다. 그 틈으로 겁에 질린 한쪽 눈이 나타났다. 누구시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자신의 작업복에 달린 명찰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했다. 강민준입니다. 세탁기 에러 코드 217 때문에 연락 주셨다고. 그가 217이라는 코드를 입에 올리자 문틈으로 보이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확인 신호였다. 여자는 서둘러 쇠사슬을 풀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준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다시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여자의 이름은 이서연. 호출 기록에 남아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극심한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옷이 그녀의 깡마른 몸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시사주간지의 탐사보도 기자였다. 거대 방산업체와 결탁한 정치인들의 비리를 파헤치던 그녀의 기사는 세상에 나가기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엎어졌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평범한 일상까지. 저쪽입니다.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거실 안쪽의 좁은 다용도실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집 안은 모델하우스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임시 거처 같았다. 거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었다. 다용도실 구석에 문제의 세탁기가 놓여 있었다. 국내 대기업에서 생산한 평범한 드럼 세탁기였다. 민주는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세탁기 전면 패널을 살피고 전원 코드를 확인하는 등 실제 수리 기사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세탁기 너머 다용도실의 좁은 창문과 환풍구 그리고 서연의 등 뒤로 향해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겁니까? 민준이 세탁기 뒷면을 살피는 척하며 물었다. 그의 질문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세탁기의 고장 시점, 그리고 그녀가 위험을 감지한 시점. 사흘 전부터요. 탈수를 하려고 하면 멈춰서고 계속 같은 에러만 떠요. 서연의 대답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흘 전 그녀는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남자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의 통신이
도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세탁기 고장은 그녀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 신호였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세탁기 내부를 비췄다. 그의 눈은 세탁조의 균형이나 모터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탁조 뒤편, 일반인은 절대 볼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설치되었을지도 모를 도청 장치나 추적 장치를 찾고 있었다. 그는 손을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내부 프레임을 더듬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차갑고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다. 아주 작은 마그네틱 GPS 추적기였다. 그가 그것을 떼어내는 순간 그의 손목시계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외부의 감시자들이 추적기의 신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는 의미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터 쪽 문제인 것 같군요. 부품을 좀 봐야겠습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일어섰다. 그는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세탁기 상판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었고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보였다. 이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낯선 수리기사가 정말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깊은 함정으로 자신을 끌어들일 덫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사 몇 개가 풀리고 민준이 세탁기 상판을 들어 올렸다. 복잡한 전선과 부품들 사이로 세제 투입구 아래쪽의 작은 빈 공간에 방수 처리된 작은 파우치가 보였다. 서연이 숨겨둔 것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것. 거대 기업 태아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무기 개발에 관한 증거가 담긴 암호화된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민주는 그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고 다른 부품을 만지는 척하며 서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서연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5분 안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무심한 수리기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민주는 파우치를 꺼내는 대신 자신의 공구 가방에서 비슷한 크기의 다른 물건을 꺼내 그 자리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상판을 다시 닫기 시작했다. 지금 제가 당신의 세탁기를 고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고장난 상황을 수리하러 온 겁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먼저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수년간의 도피와 불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벽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그의 침착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깥에서 복도에서 희미했던 소음이 좀 더 명확한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오는 잘 훈련된 자들의 움직임이었다. 민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나사를 조이며 서연을 보았다. 손님들이 오셨군요. 수리비는 이따가 청구하도록 하죠.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고장난 것은 세탁기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 부서진 정의, 그리고 공포에 질려 멈춰버린 한 여자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강민주는 그것들을 수리하러 온 최고의 기술자였다. 복도 저편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는 더 이상 숨기려는 기색이 없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여유로운 발걸음이었다. 이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지만 강민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공구 가방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서연 씨.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연이 움찔하며 그를 돌아보았다. 안방으로 가십시오. 가서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엎드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거나 소리를 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저는 수리기사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제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민주는 닫혀있던 세탁기 상판을 다시 열었다. 그의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여 방수 파우치를 꺼내 들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허리춤의 작은 주머니에서 동전만한 크기의 강력한 너디뮴 자석을 꺼내 세탁기의 메인 제어보드 특정 지점에 붙였다. 그리고 세탁기 뒤편의 급수 밸브를 공구로 반 바퀴쯤 비틀어 잠갔다. 물이 새어나오지는 않지만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즉시 터져버릴 상태로 만들어둔 것이다. 모든 동작은 3초 안에 이루어졌다. 그가 파우치를 자신의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을 때 현관문에서 육중한 소리가 울렸다. 쿵, 누군가 어깨로 문을 강하게 부딪힌 소리였다.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미발리, 민준의 낮은 재촉에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안방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그녀가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용도실에서 나왔다. 그의 시선은 거실을 빠르게 훑었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책 몇 권이 꽂힌 책장. 평범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무기이자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꽁꽁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이 이어졌다. 문틈으로 미세한 나무 가루가 흩날렸다. 잠금 장치가 곧 부서질 기세였다. 민주는 태연하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세요? 지금 작업 중이라 위험합니다. 안에 물이 새고 있어서 잘못하면 감전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로 당황한 수리기사의 그것과 같았다. 바깥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는 대상이 겁에 질린 여자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목소리. 그것도 감전이라는 경고는 예상 밖이었을 터였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민준에게는 금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전선 연장 코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한쪽 끝을 벽의 콘센트에 꽂고 다른 쪽 끝의 피복을 이빨로 거칠게 벗겨냈다. 구리선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벗겨진 전선을 다용도실 입구 바닥에 흥건하게 고이기 시작한 물 쪽으로 던져 넣었다. 아까 그가 조작해둔 급수 밸브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새어나오기 시작한 물이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도 시간이 남자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서 가장 큰 냄비를 하나 들고 왔다. 그리고는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웠다. 꽝! 마침내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파괴되는 굉음이 울렸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혔다. 니온 뭐야? 앞장서 들어오던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냄비를 든 2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아니. 저는 그냥 수리하러 온 사람인데요. 지금 세탁기에서 누전이 위험합니다. 닥치고 비켜. 남자가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민주는 들고 있던 냄비의 물을 남자들의 발밑으로 세차게 뿌렸다. 동시에 그는 뒷걸음질 치며 다용도실 문 옆의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지지지지.
날카로운 스파크 소리와 함께 바닥에 물에 닿은 연장 코드의 구리선이 푸른빛을 터뜨렸다. 앞서 들어오던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뻣뻣하게 굳으며 쓰러졌다. 전기가 흐르는 물웅덩이 위로 쓰러진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뒤따르던 남자 역시 발에 전기를 느끼고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 새끼가, 뒤에 있던 남자가 분노에 차소리치며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눴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벽에 기댄 차에 몸을 낮춰 남자의 시야 밖으로 사라진 상태였다. 총알이 민준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벽에 퍽 하고 박혔다. 민준의 손에는 어느새 공구 가방에서 꺼낸 묵직한 렌치가 들려 있었다. 남자가 전기가 흐르는 물을 피해 거실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 민준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렌치를 쥔 그의 팔이 공기를 갈랐고 남자의 총을 쥔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누룩, 뼈가 부러지는 불쾌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갔다. 남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민준의 반대쪽 손이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후려쳤다. 남자는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은 10초 안에 일어났다. 현관에는 감전되어 기절한 남자와 손목이 부러진 채 정신을 잃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둘 다 죽지는 않았다. 그의 임무는 복원이지 제거가 아니었다. 불필요한 살상은 작전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그는 즉시 안방문으로 다가가 노크했다. 이서연 씨,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서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밖을 내다봤다. 거실의 참혹한 광경을 본 그녀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이제 예상했던 손님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 USB,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주는 쓰러진 남자들의 몸에서 무기와 통신 장비를 수거하며 말했다. 그의 태도는 방금 2명의 무장한 남자를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그리고 눈앞의 이 수리기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년 전 그녀가 주간 포커스의 신입 기자였던 시절부터 태아그룹의 방산비리 의혹을 처음 접하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취재를 시작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내부 고발자를 통해 태아그룹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생화학 무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까지. 주 USB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회계 장부 원본, 연구 일지,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이것만 터지면 최진우 회장은 끝장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기사가 나가기 바로 전날 밤에 움직였어요. 내부 고발자는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고 저는 마약 투약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죠. 모든 증거는 압수당했지만 다행히 이 복사본 하나는 제가 몰래 빼돌릴 수 있었어요. 그녀는 다용도실의 세탁기를 바라보았다. 지난 2년간 저들은 저를 계속 감시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고립시켰죠. 세탁기에 이걸 숨긴 건 가장 평범한 곳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새벽 코드는 예전에 한 선배가 위험할 때
쓰라며 알려준 비상 연락망이었죠. 그 선배도 얼마 뒤 실종됐고요. 이게 정말 작동할 줄은 몰랐어요.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진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태하그룹, 최진우 회장, 불법 무기 개발.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었다. 그는 쓰러진 남자의 귀에 꽂혀 있던 무정이 이어폰을 자신의 귀에 꽂았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답하라. 알파팀, 상황은 목표를 확보했나?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적들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곧 추가 병력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지금처럼 어설프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합니다. 그는 현관문 쪽을 흘끗 보았다. 부서진 문 너머의 어두운 복도는 마치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고장난 세탁기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이제 거대한 괴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을 발 아래에 둔 태하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도시의 모든 불빛이 그의 발밑에서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최진우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손에 든 와인잔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최고급 크리스털 잔 안에서 짙은 붉은색의 샤토마고가 부드럽게 소용돌이쳤다. 그의 등 뒤로는 대리석과 최고급 목재로 마감된 궁전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사무실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셔츠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매끄럽게 넘긴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그의 제국, 그의 돈,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인간들까지.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불쾌했다. 그래서 정리가 됐나? 최진우는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와인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실장 윤상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최진우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문제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인 걸 알 텐데 알파팀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마지막 교신에 따르면 목표물인 이서연의 집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탁기 수리기사라고 했다더군요. 수리기사. 최진우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걸렸다. 그깟 벌레 하나 때문에 내 정예팀이 연락 두절이 됐다는 건가? 윤 실장, 자네가 사람을 잘못 뽑은 건가? 아니면 나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는 건가? 농담이 아닙니다. 회장님, 현장에 진입했던 2명 모두 제압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격으로 확인한 바로는 집 안에 원시적인 전기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최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리기사, 전기 트랩, 이서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불쾌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3년 전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 했던 겁없는 암카에 완벽하게 밟아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자신을 귀찮게 하고 있었다. 그 계집이 아직도 그 USB를 가지고 있었군. 최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재미있군. 죽은 줄 알았던 쥐새끼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가? 좋아. 놀아주도록 하지.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윤 팀장,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몇 초 지나지 않아. 사무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단단한 체격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을 한 남자. 태하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특수 보안팀의 수장, 윤 팀장이었다. 그는 최진우의 가장 날카로운 사냥개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직접 가게 반포동 주공아파트 백검 3동 492545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 최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서연은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감히 나를 거역한 자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그 눈으로 직접 보여줘야겠어. 그리고 그 수리기사라는 놈.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가능한 모든 고통을 안겨준 뒤에 처리해. 이번엔 시끄럽게 해도 좋아. 내 심기를 건드린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팀장은 짧게 대답하고는 소리 없이 물러났다. 사무실에는 다시 최진우와 윤 실장. 단둘만이 남았다. 최진우는 다시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직전의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에게 이서연이나 정체불명의 수리기사는 그저 잠시 기분을 상하게 한 벌레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벌레를 밟아 죽이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남자였다. 같은 시각 반포동 주공아파트 4-4호 강민주는 무정위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교신 내용을 통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알파팀의 실패가 보고되었고 곧 정리팀이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리팀은 그들이 사용하는 은어일 터였다. 아마도 최진우의 직속 해결사들이겠지. 이제 정문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민준이 낮게 말했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의 손과 발을 그들의 옷에서 뜯어낸 천으로 결박하고 입을 막았다. 그는 이들을 여기에 남겨두고 갈 생각이었다. 곧 도착할 정리팀에게 작은 선물이자 혼란을 가중시킬 미끼였다. 이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 갇힌 건가요? 길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민주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두꺼운 암막 커튼을 살짝 걷었다. 4층 높이.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다. 하지만 창문 바로 옆으로 낡은 가스배관이 벽을 타고 옥상까지 이어져 있었다. 낡고 녹슬었지만 성인 남자의 체중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배관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옥상으로 가서 옆동으로 건너뛴 다음 그쪽 계단을 통해 빠져나갈 겁니다. 네, 저 길 타고요, 전... 서연이 기겁하며 말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서연 씨,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아분간의 공포를 견디고 살아남거나 여기에 남아 30년 이상 지속될지도 모를 고통과 마주하거나 선택하십시오. 그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단호한 결심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충분히 고통받았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좋습니다. 민주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시트 2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길게 찢어
서로 단단히 묶어 임시 밧줄을 만들었다. 그는 밧줄의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 다른 쪽 끝을 서연의 허리에 묶었다. 내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당신을 끌어올릴 겁니다. 절대 아래를 보지 말고 내가 딛는 곳만 보고 따라오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침착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공포가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는 지휘관 같았다. 민주는 공구 가방에서 유리창 커터를 꺼내 창문 한쪽 구석을 조용히 잘라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경첩 부분에 윤활유를 뿌렸다. 그의 모든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준비를 마친 그는 창틀에 한쪽 발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이서연 씨,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사실의 확인이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장난 것은 세탁기만이 아니었다. 세상의 불의와 배신에 산산조각 났던 그녀의 자존심과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낯선 수리기사가 그것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파트 아래쪽에서 자동차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여러 개 들려왔다. 아주 희미했지만 민준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던 교신도 완전히 끊겼다. 새로운 팀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제 모든 통신은 비공개 채널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불청객들처럼 요란하게 계단을 울리며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소름 끼치는 침묵이 아파트 전체를 감쌌다. 그것은 어설픈 침입자들의 침묵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소리 없이 접근하는 잘 훈련된 포식자들의 침묵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창틀 밖으로 몸을 날려 가스배관을 움켜쥐었다. 지금입니다. 어서요. 그의 낮은 외침과 함께 부서진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현관문 손잡이가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돌아갔다. 그 움직임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민주는 이미 창틀 밖으로 몸을 내보내 낡은 가스 배관을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쥔 상태였다. 그의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하게 부풀었다. 서연 씨. 지금 그의 나직한 외침에 이서연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창틀을 넘어 민준이 일러준 대로 허공에 매달린 배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차갑고 녹슨 쇠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와 닿았다. 그녀의 발이 허공을 더듬는 순간 등 뒤에서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올라가요. 망설이지 말고. 민준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다. 그는 이미 서연의 아래쪽에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고 그녀의 발이 배관의 돌출부를 제대로 딛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 묶인 침대 시트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녀가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었다. 서연은 감히 아래를 내려다볼 엄두도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내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낡은 배관과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윤 팀장과 그의 팀원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알파팀의 어설픈 실패를 이미 보고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선두에 선 윤 팀장이 손짓하자 2명의 팀원이 각각 안방과 주방으로 흩어지고 나머지 1명은 거실을 확보했다. 윤 팀장 자신은 다용도실 입구의 흥건한 물과 그 위에 쓰러져 있는 2명의 동료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연장 코드에 잘린 단면과 물에 잠긴 채 미세하게 경련하는 남자의 몸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함정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 남자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있었다. 아마추어의 솜씨는 아니군.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안방을 수색하던 팀원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팀장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침대 시트가 찢겨져 있고. 윤 팀장은 즉시 거실 창문으로 달려갔다. 열린 창문 밖으로 2개의 인형이 가스배관을 타고 위태롭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와 그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한 여자. 추격조는 즉시 옥상으로, 나머지 인원은 건물을 포위하고 아래쪽을 막아 윤 팀장의 명령이 무정의를 통해 짧고 신속하게 퍼져나갔다. 그의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역시 창틀에 발을 올리고 배관을 타려 했지만 그 순간 망설였다. 배관은 낡았고 이미 2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3 사람의 무게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무엇보다 저 위에서 상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그는 사냥감을 몰되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옥상에서 잡아 쥐새끼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그는 창문에서 물러서며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다. 옥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몇 미터는 지옥과도 같았다. 서연의 팔은 감각이 없어졌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이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녀를 밀어올리고 정확히 디뎌야 할 지점을 알려주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마침내 민준의 손이 옥상 난간을 잡았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끌어올려 옥상 바닥으로 굴렀다. 그리고는 쉴 틈도 없이 허리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겨 서연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몸이 난간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래층에서부터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쏘아 올려졌다. 젠장! 민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옥상 중앙에 있는 낡은 물탱크 뒤로 몸을 숨겼다. 숨을 고를 시간도 없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추격조가 도착한 것이다. 이제 어떡하죠?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공구 가방을 열었다. 그의 손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멀티미터기와 절연 테이프, 그리고 강력한 니퍼를 꺼냈다. 그의 눈은 옥상 바닥을 가로질러 옆동으로 이어지는 낡은 전력 케이블들과 수도 배관들을 훑고 있었다. 연극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주 요란하고 정신없는 연극으로 그는 몸을 낮춰 물탱크를 엄폐물 삼아 옥상 철문 반대편 구석으로 기어갔다. 그곳에는 건물의 모든 전력을 제어하는 낡은 배전반이 있었다. 민주는 배전반의 덮개를 뜯어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그는 수리 기사였으니까. 그의 니퍼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는 건물의 메인 전력선 몇 가닥을 끊어냈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를 옥상 바닥에 설치된 낡은 안테나에 접지선에 연결했다. 파직파지지직, 요란한 스파크가 터지며 옥상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아파트 건물 몇 개 동시에 암하게 휩싸였다. 옥상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추격조들이 갑작스러운 암흑에 당황하며 잠시 멈칫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바로 그 틈을 타 민주는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옥상 바닥을 가로지르는 굵은 수도 배관이었다. 그는 배관의 가장 낡고 부식된 연결 부위에 렌치를 끼우고 온 힘을 다해 비틀었다. 팡!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배관이 터져나갔다. 수돗물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폭포수처럼 옥상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암흑 속에서 갑작스러운 물벼락을 맞은 추격조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팀장님 전력이 나가고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여긴 완전 난장판입니다. 아래층에 있던 윤 팀장은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아비규환에 가까운 상황 보고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상대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설마 그 수리기사 놈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었다. 낡은 아파트의 설비 문제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마치 건물의 구조와 약점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대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사고를 가장한 완벽한 설계였다. 어설픈 수리기사가 일으킨 재수없는 연쇄사고. 그런 식으로 보이도록 모든 것을 꾸미고 있었다. 거기서 대기해 함부로 움직이지 마. 윤 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늦었다. 민주는 이 모든 혼란을 등 뒤로 한 채 서연의 손을 잡고 옥상 반대편 끝으로 달렸다. 그곳에는 목표했던 옆동 건물과의 간격이 4미터 정도 벌어져 있었다. 건너뛰기에는 너무 멀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굵은 통신 케이블 여러 가닥이 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민주는 공구 가방에서 카라비너와 짧은 로프를 꺼냈다. 그는 로프의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다른 쪽 끝을 서연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카라비너를 통신 케이블에 걸었다. 꽉 잡아요. 이번엔 눈 감지 말고.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듯 짧게 말하고는 망설임 없이 옥상 난간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케이블을 타고 미끄러지듯 어둠 속을 갈라 옆동 옥상으로 향했다. 그들이 건너편에 무사히 착지했을 때 원래 있던 옥상에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추격조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그들의 연극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적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낡은 아파트 전체를 무대로 삼아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교활한 기술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사고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추격해 올 때쯤이면 자신들은 이미 이곳을 완전히 벗어난 뒤일 것이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옆동 건물의 옥상 비상계단을 향해 조용히 달리기 시작했다. 수리기사의 조용한 연극은 이제 막 일막을 내린 참이었다. 반포동 주공아파트를 벗어난 그들의 도주는 치밀하게 계획된 교향곡과 같았다. 강민주는 이서연을 이끌고 인근 골목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스쿠터에 올라탄 그들은 밤의 장막을 가르며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은 대로를 피하고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길들을 따라 도시의 심장부에서 외곽으로 다시 중심으로 이동하며 여러 차례 추격의 고리를 끊어냈다. 중간 지점의 한 주차장에서 스쿠터를 버린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평범한 택시에 올라탔고 다시 두 정거장 뒤에 지하철역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민준의 낡은 승합차에 올랐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준은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효율적이었고 그의 판단은 칼날 같았다. 이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은 낡은 아파트의 사방벽이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도시의 이면을,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움직이는 또 다른 세계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 앉은 이 남자는 단순한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어쩌면 어둠 그 자체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을지로의 한 낡은 인쇄소,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겉보기에는 셔터가 내려진 채 수년은 방치된 듯한 폐건물이었지만 민준이 출입문에 특정 벽돌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안쪽으로 소리 없이 열렸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름과 잉크 냄새가 아닌 서늘한 서버실의 공기와 희미한 오존 냄새였다. 내부는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최첨단 장비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번뜩이는 불빛을 깜박이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위성 지도와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보건팀의 현장 지휘소 중 하나인 안가 3호였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짧은 머리에 커다란 안경을 쓴 앳돼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춤추고 있었다. 선배, 꼴이 말이 아니네요. 이번엔 보일러라도 터뜨렸어요. 그녀, 한나 요원은 보건팀의 최연소 멤버이자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였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짓궂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민준의 작업복에 묻은 먼지들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농담할 시간 없어. 한나, 최우선 순위 작업이다. 손님 모시고 왔으니 보안 프로토콜 가동하고 분석실 준비해. 민준의 말에 한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다. 그녀는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고 곧이어 기지 전체의 조용한 경보음과 함께 모든 출입문이 이중으로 잠기는 소리가 울렸다. 박 실장님께는 보고 드렸어요. 곧 오실 겁니다. 민준은 이서연을 데리고 분석실로 향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방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로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준은 안주머니에서 방수 파우치를 꺼내 그 안에 든 USB 메모리를 한에게 건넸다. 태아그룹 관련 데이터다. 이서연 씨가 3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물건이야. 한나는 USB를 받아들고는 눈을 빛냈다. 태아그룹이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방산업체잖아요. 이런 데는 또 어떤 구린 구석이 있을지 기대되네. 그녀는 USB를 분석용 콘솔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구조도가 나타났다. 와우, 이건 군사급 암호화에다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까지 섞여 있네요. 보통 물건이 아닌데 이서연 씨, 혹시 암호 해독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특정 단어나 숫자, 날짜 같은 것들이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 내부 고발자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분이 모든 진실은 키메라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 생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날짜를 말했다. 한나의 손가락이 다시 바쁘게 움직였다. 키메라. 그리고 숫자로 변환된 날짜. 그것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몇 분간의 정적 끝에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암호화가 해제되었다. 스크린에 수백 개의 폴더와 파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바로 그때 분석실의 문이 열리고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보건팀의 총괄 지휘관 박성철 실장이었다. 강 팀장, 수고했네. 그는 민준에게 짧게 말하고는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처음에는 이서연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태하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탈세 증거들. 그 규모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고, 연루된 인물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박 실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이것만으로도 태하는 끝이군.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나가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를 열었을 때 분석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끔찍한 연구 일지들이었다. 특정 바이러스를 변형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초기 동물 실험 단계를 넘어 불법 체류자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임상실험 데이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사진과 부검 보고서가 화면을 채웠다. 이럴 수가. 이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가 쫓던 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인류에 대한 범죄, 거대한 악 그 자체였다. 최진우 회장은 단순히 돈에 미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실험용 쥐처럼 죽여온 악마였다. 최종 단계 보고서입니다. 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키메라 바이러스의 완성형 데이터와 함께 그것을 중동의 한 테러 단체에 판매하려던 협상 기록까지 나타났다. 계약은 불과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었다. 박성철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목시계 형태의 통신기를 들어 올렸다. 원장님, 직통 연결.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블랙 알파 상황 발생. 반복한다. 블랙 알파 상황 발생. 태하그룹 건. 국가안보 1급 위기 상황으로 격상한다. 지금 즉시 모든 자원을 안가 3호로 집중하고 키메라 제거 작전을 승인 요청한다. 분석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블랙 알파. 그것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만 발령되는 코드였다. 강민준의 복원 임무는 이제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자라난 거대한 악의 종양을 도려내는 대수술로 변모했다.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펼쳐진 거대한 악의 지도가 아니라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의 슬픔이었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비장한 책임감의 눈물이었다. 고장난 세탁기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이제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파도의 중심에 평범한 수리기사와 모든 것을 잃었던 여기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거대한 괴물. 태하그룹의 해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안가 3호의 전략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방 중앙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는 거대한 거미줄이 입체적으로 떠 있었다. 거미줄의 중심에는 최진호라는 이름이 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에게서부터 수백 개의 선이 뻗어나와 정계, 재계, 법조계, 심지어 군의 고위 인사들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젯밤 그들이 해독한 괴물의 해부도였다. 그것은 단순한 인맥 지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추를 좀먹고 있는 암세포의 전이 경로였다. 박성철 실장은 굳은 얼굴로 거미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키메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황이 최악이다. 최진우는 단순한 기업 총수가 아니야. 그는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린 왕이다. 성벽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검찰, 경찰 고위 간부들이고
성문은 그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특수보안팀이 지키고 있지.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확실하지만 이걸 들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최진우는 언론과 법조계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음모 집단으로 매도하고 증거를 조작된 것으로 몰아갈 거다. 그가 시간을 버는 사이 키메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증거는 연기처럼 사라지겠지. 최악의 경우 궁지에 몰린 그가 바이러스를 볼모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나를 비롯한 다른 요원들의 얼굴에도 고뇌의 빛이 어렸다. 그들은 괴물의 심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심장을 터뜨리는 순간 자신들도 함께 폭발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성벽이 너무 높다면 굳이 밖에서부터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홀로그램으로 다가가 최진우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문제의 핵심은 최진우. 바로 저 검이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거미줄을 하나씩 걷어낼 게 아니라 거미를 자극해서 스스로 거미줄을 망가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박 실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진우 같은 유형의 인간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둘째, 그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편집증. 우리는 그의 확신을 흔들어 편집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작전, 스파이더 헌트의 핵심이었다. 정면 공격이 아닌 심리전. 박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그의 네트워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죠. 민주는 데이터 분석가인 한나를 바라보았다. 한나, 최진우의 거미줄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겁이 많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한나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많은 인물들의 데이터가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갔다.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심지어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몇 분 후, 그녀는 한 인물의 프로필을 홀로그램 중앙에 띄웠다. 찾았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상현 의원. 태아그룹의 무기개발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5년간 10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개인적인 씀씀이가 해퍼서 항상 돈에 쪼들리고 도박빚까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기회주의자예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기자 시절 김상현 의원을 몇 번 취재한 적이 있었다. 맞아요. 김상현 의원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위가 최우선인 사람이에요. 작은 압박에도 쉽게 무너질 겁니다. 최진우 회장도 그의 그런 점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경멸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분석은 작전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 대상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경험과 통찰력은 작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자산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목표는 김상현으로 한다. 이제 미끼를 만들지. 그는 다시 한내게 지시했다. 키메라나 비자금 장부 같은 핵심 증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 대신 김상현 의원이 검찰 고위층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사진을 만들어. 그리고 그가 태아그룹의 비자금 일부를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가짜 금융거래 기록도 같이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만 자세히 보면 허점이 보이도록 최진우가 의심을 품게 만들되 확신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정보는 최진우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다. 태하그룹의 내부 정보망을 역으로 해킹해서 마치 최진우의 부하 직원이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흘려 넣을 계획이었다. 최진우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균열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박성철 실장은 눈을 감고 민준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위험 부담이 컸다. 만약 최진우가 함정을 눈치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편집증에 사로잡힌 최진우는 배신자로 지목된 김상현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를 제거하거나 압박하는 과정에서 최진우는 반드시 또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의 거대한 성은 가장 약한 벽돌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요다. 박 실장이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작전명 스파이더 헌트. 지금부터 개시한다. 강 팀장이 모든 현장 지휘권을 가진다. 모두 강 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회의실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는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서연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한나의 옆으로 다가가 조작된 사진과 가짜 기사에 들어갈 김상현 의원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문구들을 조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선 이런 표정을 지을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면 언론에 흘러나간 정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펜 대신 진실이라는 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나는 민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끼 투척 준비 완료. 선배, 명령만 내리세요. 민준은 거대한 거미줄의 홀로그램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는 이제 거미줄 한가운데로 돌을 던지려 하고 있었다. 돌이 일으킬 파문이 거미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은 이제 저 어둠의 제국 중심에 앉아있는 최진우라는 남자의 손에 달렸다. 시작해. 민준의 나직한 명령과 함께 한나가 엔터키를 눌렀다. 잘 만들어진 거짓 정보 꾸러미가 디지털의 바다를 건너 태하그룹의 심장부로 조용히 흘러 들어갔다. 이제 덫은 놓아졌다. 회의실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거미의 첫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하그룹의 전략정보실은 거대한 두뇌와 같았다. 수백 명의 분석가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24시간 내내 분석하고 분류하여 최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그들의 임무는 태해 위협이 될 만한 아주 작은 징후라도 사전에 포착하여 제거하는 것이었다. 강민준의 팀이 던진 미끼는 바로 이 거대한 두뇌의 신경망 속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갔다. 처음 그것을 발견한 것은 입사 3년차의 한 젊은 분석가였다. 그는 다크웹의 한 사설 정보상 채널을 감시하던 중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 하나가 특정 IP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포착했다. 그의 해킹 실력으로 암호화를 풀자 그 안에서 김상현 의원의 사진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정치인 비리 정보였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이 정보가 자신들의 관리 대상인 김상현 의원을 향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 검찰의 움직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마침내 최진우의 책상 위에 올랐다. 그는 펜트하우스 집무실, 그의 유리성 안에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처음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간부와 악수하고 있는 김상현의 사진 물론 민준의 팀이 완벽하게 합성한을 보는 순간
그의 차가운 분노는 들끓는 용암처럼 변했다. 그는 사진이나 금융기록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편집증적인 사고방식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배신. 감히 자신의 돈을 받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려해. 그는 자신에 대한 도전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배신은 더욱 그랬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였다. 이서연이라는 과거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정체불명의 수리기사가 자신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이제는 가장 믿었던 정치적 하수인이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진우는 그 그물을 찢어버릴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바로 이 배신자를 처단하는 것이었다. 윤 팀장, 최진우는 인터컴을 통해 짧게 호출했다. 잠시 후 윤 팀장이 그의 앞에 섰다. 김상현 의원. 지금 어디에 있지?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측근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데려와. 아무도 모르게. 그와 나눌 이야기가 아주 많아졌으니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이면의 살기는 윤 팀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오랜만에 와인 창고나 가볼까? 먼지를 좀 털어내야겠군. 윤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와인 창고는 최진우가 방해물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비밀 장소의 은어였다. 그곳에 발을 들인 자 중에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가 3호의 상황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외쳤다. 대형 스크린의 서울 지도 위에 김상현 의원이 있는 룸살롱 주변으로 여러 개의 붉은 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태하그룹의 특수보안팀 차량들이었다. 동시에 김상현 의원의 휴대폰에 설치해둔 감청 프로그램에서 그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내용이었다. 덫에 걸렸군. 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그들의 팀은 이미 며칠 전부터 김상현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자주 가는 술집,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그의 차량과 옷에까지 추적 장치를 부착해둔 상태였다. 그리고 최진우가 사용할 만한 비밀 장소 몇 군데에도 미리 초소형 음성 및 영상 송신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그 중에는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을 개조한 와인 창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크린의 영상이 전환되었다. 룸살롱의 후문 쪽 골목을 비추는 CCTV 화면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김상현 의원이 나오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앞을 막았다. 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양팔을 잡자 그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벌어졌다. 차량 이동 경로 추적. 시작 와인 창고로 향할 확률 98%. 상황실의 모든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서연은 자신의 마른 손을 꽉 쥔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는 최진우의 잔인함을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였다. 동시에 거대한 악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기묘한 희열도 느껴졌다. 1시간 후 검은 승합차는 예상대로 경기도의 폐공장에 도착했다. 공장 지하. 방음 처리가 된 넓은 공간은 이름과 달리 와인 대신 고문용으로 보이는 흉흉한 도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김상현 의원은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잠시 후 최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상현 의원 앞에 조작된 사진과 금융 기록을 던졌다. 이게 뭔가? 김 의원, 설명해 보시지. 김상현은 서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그는 최진우의 분노 앞에서 이성을 잃고 비굴하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오해. 최진우가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자네 혓바닥 밑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것 같나. 지난번 국방위 예산안 통과시킬 때 뒤로 챙긴 돈은 어디에 썼지? 자네 딸 유학 자금이랑 강남의 아파트. 그거 다 어디서 난 돈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자네는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았을 위인이었어. 최진우는 분노에 차 소리치며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김상현과 공모했던 범죄 사실들을 줄줄이 내뱉고 있었다. 그의 모든 말은 안가 3호의 서버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상황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실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걸려들었어. 완벽하게. 김상현은 겁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최진우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마침내 최진우는 모든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윤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시끄럽군. 더 들을 필요도 없겠어. 그는 김상현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김 의원. 그리고 너무 탐욕스럽지. 내 성 안에 자네 같은 쥐새끼가 살 곳은 없어. 그리고 그는 윤 팀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깨끗하게 청소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그 말을 끝으로 최진우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지하 창고에는 김상현 의원의 절망적인 비명과 그에게 다가가는 윤 팀장의 차가운 그림자만이 남았다. 안가 세모의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민주는 조용히 헤드셋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거미가 자신의 다리 하나를 스스로 잘라냈군. 박 실장이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겁을 먹은 거미는 더욱 난폭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겠죠. 그는 이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어두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자의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부서졌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최진우라는 거대한 괴물이 스스로 만든 유리성 안에서 공포에 질려 발광하는 모습. 그것은 그녀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였다. 김상현 의원이 청소된 지 이틀이 지났다. 최진우 회장은 모든 것이 다시 자신의 통제에 돌아왔다고 믿었다. 배신자를 처단했고 흩어졌던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그의 유리성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변화의 첫 징후는 윤 팀장의 보고를 통해 나타났다. 김상현 의원의 실종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도 조용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다. 윤 팀장의 정보망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의 특수수사과에서 비공식적으로 팀을 꾸려 김 의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단순한 실종 사건에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이 움직일 것을 이미 알고 판을 깔아둔 것 같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최진우를 강타했다. 그의 암호화된 개인 단말기로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은 음성 파일이었다. 그가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내 성 안에 자네 같은 쥐새끼가 살 곳은 없어. 깨끗하게 청소해. 그의 펜트하우스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흘렀다. 와인 창고에서 그가 윤 팀장에게 내렸던 명령이었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지하 공간. 그곳에서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적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김상현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미끼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미끼를 보기 좋게 물어버린 어리석은 물고기였다. 수리기사, 이서연, 김상현 의원.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재앙과 같은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은 내부의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을 겨냥한 정교하고 치밀한 사냥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 같은 조직이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카으. 최진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생을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살아온 그에게 자신이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균열이 생겼다.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편집증이 뒤섞여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그의 발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정복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항복이란 없다. 도망은 더더욱 있을 수 없지.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이 제국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이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것. 자신이 만든 이 체스판을 불태워 상대방의 말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비밀 연구소의 존재를 떠올렸다. 키메라 프로젝트.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야망이자 동시에 최후의 보험이었다. 그는 비상 연락용으로만 사용하는 특수 통신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연구소 소장인 오 박사에게 직접 연결했다. 나다. 최 회장.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오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오 박사, 계획을 변경한다. 키메라의 2단계 활성화를 준비해. 네, 2단계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건 아직 불안정합니다. 외부 유출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 박사가 기겁하며 반대했다. 2단계 바이러스는 최종형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훨씬 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물질이었다. 그래서 활성화하라는 거다. 최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연구소 내부에 소규모 유출 사고를 위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한 뒤 최고 등급의 방역 절차에 들어가. 자네 임무는 그 혼란 속에서 키메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샘플을 완벽하게 소각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자료도 남김없이. 이것이 그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대규모 생물학적 재난 위기를 조작해 국가 전체의 시선을 그곳으로 돌린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자신의 가장 큰 범죄 증거를 영원히 인멸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가미가 계속 조여온다면 그는 최종형 바이러스의 존재를 무기로 국가를 협박할 생각이었다. 회장님, 그건 미친 짓입니다. 제발 선택해. 오 박사, 내 지시를 따르든가 아니면 자네 가족이 키메라의 첫 번째 공식 임상 대상이 되던가. 그 말을 끝으로 최진우는 통신을 끊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오 박사의 절망적인 외침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파멸의 주사위를 던졌다. 경보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TH 바이오 연구소에서
비상 신호 포착. 민준의 팀이 머물고 있는 안가 3호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한나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연구소 주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내부 전력량이 급증하고 있고 외부로 향하는 모든 데이터 라인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TH 바이오 연구소의 위성 사진과 내부 구조도가 떠올랐다. 그곳이 바로 키메라 프로젝트의 심장부였다. 최진우가 움직인 겁니다. 이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궁지에 몰리자 판을 엎으려는 거예요. 박성철 실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증거인멸.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저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상황은 한시가 급했다. 정부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연구소 안의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어쩌면 끔찍한 재앙이 시작될지도 몰랐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민준이 정적을 깨고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규모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적들에게 대비할 시간만 줄 뿐입니다. 소수의 침투조가 필요합니다. 혼란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내부로 들어가. 핵심 증거인 최종형 바이러스 샘플과 연구 책임자인 오 박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했다. 박 실장은 민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은 그는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한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네. 자네에게 보건팀 최정예 3명을 붙여주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안가 3호의 한쪽 벽이 열리며 숨겨져 있던 무기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준은 익숙하게 자신의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평범한 수리기사의 작업복을 벗어 던졌다. 그 자리에는 소음기를 장착한 K7 기관 단총과 각종 특수 장비로 무장한 그림자처럼 차가운 최정예 요원만이 서 있었다. 이서연은 무기를 챙기는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이 남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찾아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민주는 출동 직전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곳에 계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오겠습니다. 그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서진 세상을 수리하겠다는 기술자의 선언과도 같았다. 민준과 그의 팀원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목적지는 폭군이 마지막 발악으로 만들어낸 재앙의 심장부였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어둠을 뚫고 질주하는 무광 검정색 헬리콥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고요했다. 강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기체 안에서 각자의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냉철한 집중력만이 감돌았다. 아래로는 화성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TH 바이오 연구소의 거대한 복합 단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목표 지점 5분 전 강화 준비. 조종사의 간결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렸다. 연구소는 이미 자체적인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였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고 하얀 방호복을 입은 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통제된 혼란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저것은 모두 최진우가 꾸며낸 거대한 연극이라는 것을. 진짜 혼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한나, 상황 업데이트해. 민준이 손목의 통신기에 나직이 말했다. 선배,
예상대로예요. 연구소 중앙 소각로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30분 안에 내부 온도가 2000도에 도달할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속셈이에요. 그리고 오 박사의 생체 신호가 소각로 제어실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가 사라졌어요. 알겠다. 그는 이미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군. 최진우는 마지막 증인까지 없애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철저했다. 하지만 그의 철저함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헬리콥터가 연구소 상공에 도달했을 때 민준의 팀은 하강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소각로나 연구동이 아니었다. 연구소 가장 외곽에 위치한 예비 전력 공급 시설이었다. 최진우는 모든 통신과 데이터 라인을 차단했지만 전력까지 끊지는 않았다. 증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허점이었다. 4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지상에 착지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비 전력 시설의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했다. 내부 경비 시스템은 이미 중앙 통제실에서 꺼놓은 상태였다. 모든 인력이 유출 사고에 집중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은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메인 전력 제어 패널 앞에 섰다. 그는 수리기사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전장이었다. 지금부터 연구소 전체의 전력을 3분간 차단한다. 그 시간 동안 A팀은 중앙 서버실로 침투, 삭제 중인 데이터를 강제 백업하고 B팀은 바이러스 샘플이 보관된 냉동고의 비상 잠금 장치를 해제한다. 나는 최진우에게 선물을 하나 보낼 거다. 그의 지시에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준의 손이 패널 위에서 춤을 추었다. 잠시 후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연구소 전체를 밝히던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 붉게 번쩍이던 경광등도, 분주하게 움직이던 인력들도, 그리고 미친 듯이 온도를 올리던 소각로도 모두 침묵에 잠겼다. 3분,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연구소는 완전한 암흑과 혼돈에 빠졌다. 그리고 3분 후, 민준이 스위치를 다시 올렸을 때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중앙 서버의 데이터는 안가 3호로 전송되고 있었고 냉동고의 샘플은 확보 직전이었다. 그리고 민준이 보낸 선물은 연구소의 내부 CCTV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최진우의 연극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그 무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감독이 되었다.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진 연구원들과 그들을 총으로 위협하며 증거인멸을 다그치는 윤 팀장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박 실장님, 들리십니까? 민준이 통신 채널을 열었다. 연구소는 이제 통제 가능합니다. 국방부 직속 화생방 부대를 투입해 주십시오. 내부 인력들은 저항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연구소의 모든 출입문을 원격으로 잠갔다. 이제 저곳은 거대한 쥐덫이 되었다. 박 실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즉시 조치하지 강 팀장. 저는 이제 진짜 목표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민주는 팀원들에게 현장 정리를 맡기고 조용히 연구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그를 기다리고 있던 헬리콥터에 올랐다. 그의 목적지는 더 이상 이곳이 아니었다. 이 모든 재앙을 설계한 악마, 최진우가 앉아있는 태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였다. 최진우는 자신의 유리성에서 연구소의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정전, 그리고 다시 전기가 들어온 뒤에는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윤 팀장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도박이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그의 개인 헬리콥터를 호출했다. 해외로 도망칠 마지막 기회였다. 그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그의 집무실을 밝히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이 저절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통화했던 TH바이오 연구소의 내부 CCTV 화면이었다.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와 저항하는 보안팀을 제압하고 겁에 질린 연구원들을 체포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게 대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다. 최진우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총을 겨눴다. 누구냐? 당장 정체를 밝혀. 남자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한빛 종합 설비라고 적힌 낡은 작업복.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수리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심연이 담겨 있었다. 세탁기 수리 비용을 청구하러 왔습니다만. 회장님, 강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수리비가 아주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최진우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민준은 그의 총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손에 든 작은 태블릿 PC를 최진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젯밤 최진우가 오박색의 증거인멸을 지시하던 통화의 녹취록 전문이 떠 있었다. 당신은 완벽한 성을 지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성은 처음부터 금이가 있었어. 당신의 오만함이라는 이름의 균열이. 민주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서연 씨를 얕봤고 김상현 의원의 탐욕을 얕봤고 그리고 당신이 고장냈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시스템을 얕봤지.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우리는 당신 같은 자들이 망가뜨린 것들을 수리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부순 법, 당신이 짓밟은 생명, 당신이 무너뜨린 정의. 우리는 그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닥쳐. 최진우가 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이건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힘이 곧 정이라고. 틀렸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 당신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을 뿐이야. 그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바로 이서연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USB였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파괴한 수많은 생명들의 마지막 비명이다. 이 비명은 이제 온 세상이 듣게 될 거야. 최진우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방가쇠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이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총성이 울리기 직전 몸을 날려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한 섬광과도 같았다. 최진우는 미친 듯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최고급 가구들이 총알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고 유리창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그가 모든 총알을 소진하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체크메이트다. 최진우가 경악하며 돌아보았을 때 그의 턱 밑에 차가운 총구가 닿아 있었다. 어느새 그의 뒤로 돌아온 민준이 그의 총을 빼앗아 그의 턱을 겨누고 있었다. 내
내 놈은 대체 누구냐? 나는 기술자다.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고장난 세상을 수리하는 기술자. 그리고 당신의 수리는 이제 끝났다.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 옥상에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최진우가 부른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경찰 특공대 헬리콥터였다. 창문이 깨지며 검은 제복의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우는 허탈하게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유리성이 이름 모를 수리기사 한 명에 의해 안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광기가 아닌 텅 빈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새벽은 언제나 가장 고요하고 눈부시다. 최진우라는 거대한 태풍이 대한민국을 핥히고 지나간 후 세상은 한동안 깊은 충격과 혼돈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어김없이 새벽은 밝아왔고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몰락은 드라마틱했다. 괴물 회장 최진우가 그의 유리성에서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뒤이어 TH바이오 연구소의 실체가 드러나자 대한민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한 기업이 국가 위에 군림하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태아의 거미줄에 얽혀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줄줄이 옷을 벗거나 철창 신세를 졌다. 최진우의 충실한 사냥개였던 윤 팀장을 비롯한 특수보안팀과 연구원들 역시 전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처럼 보였던 거대한 제국은 그 내부부터 썩어 문드러져 스스로 붕괴했다. 그리고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한 여기자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서연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그녀는 자신이 몸담았던 주간 포커스 편집국을 다시 찾았다. 그녀를 내쫓았던 편집장은 이미 태아그룹과의 유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새로운 편집장과 동료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맞이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그녀가 3년 전에 썼지만 묻혀버렸던 기사를 한 면에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이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박힌 기사가 실린 잡지를 손에 들었다. 3년 전의 기사에 지난 몇 주간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 더해져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정의는 때로 고장난 세탁기처럼 멈춰서서 굉음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그 회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약 누명을 쓴 실패한 기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진실을 지켜낸 상징이 되었다. 수많은 격려와 지지가 쏟아졌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얻었다. 한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이소연은 광화문의 한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빛바랜 한빛 종합 설비. 작업복 차림의 강민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무심한 듯한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 향이 그들의 주변을 감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 인생을 구해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줘서요. 민주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게 제 임무니까요. 그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기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사실 정말 고장 났던 건 세탁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창밖의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고장 났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믿음, 정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심까지. 모든 게 산산조각 나 멈춰버렸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맑고 단단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기사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 멈춰버렸던 제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고.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고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녀의 고백에 민주는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옅은,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수리가 잘 끝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고객님,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한빛종합설비 강민준입니다. 아, 보일러 온수 불량이시라고요? 네. 주소 확인했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다른 수리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가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고객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거창한 작별 인사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수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강민주는 카페를 나서 낡은 승합차에 올랐다. 차는 곧 복잡한 도시의 거리 속으로 아무렇지 않게 섞여 들어갔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낡은 세탁기는 며칠 전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수리는 이미 그날 밤 완벽하게 끝난 후였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 아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폭풍은 끝났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